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현고수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글로벌 증시가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연착륙 기대 속에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기술주의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이어졌고요. 국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지난 CPI와 PPI의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물가 지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결과가 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미국의 다우, S&P, 나스닥 모두 1% 중반대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다우는 39,000선, 거의 이제 4만 선이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올랐고요. S&P는 5,000선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6,000선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나스닥만 지금 사상 최고치가 아니긴 한데, 전 고점이 사상 최고치가 2021년도 11월 30일에 16,212포인트였는데 지금 15,996이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라도 상승 흐름이 좀 그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기술주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대표 종목이 엔비디아이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분기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 265% 상승을 했고요. 분기 순이익이 76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괴물급 실적을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 전에는 약간 경계감 때문에 차익 매물 나왔던 것들이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바로 주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는 올해 초부터 워낙 뜨거운 모습이라서 기술적으로는 과열 국면이긴 한데, 워낙 실적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니까 과열에 대한 부담도 다 이겨내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워낙 이 상승 기울기가 가팔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의 호조세가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마땅히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없다 보니 아마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다들 엔비디아를 비워놓고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기술적인 과열 부담을 좀 덜어내주고 있다. 상당하게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아니지만 하이닉스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무려 16만원 선대로 올라섰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타겟을 한 20만원 정도 수준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큼성큼 목표 수준에 좀 다가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과열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술주 위주로 워낙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은 경제지표는 워낙 좋은 모습, 고용시장 강하고 물가는 낮아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좀 차익 매물에 의해서 조정받는 거 말고는 딱히 추세가 전환될 만한 악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하반기 어느 시점인가는 조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결국은 화무 11홍이니까
뭐 영원토록 좋을 수만 없으니까 언젠가는 미국 경제도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또 주가도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 어느 순간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미리 예단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줄여놓기에는 지금은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저는 계속 좀 드리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고, 그다음에 하반기 가서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좀 고민해보자.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중국 증시도 저점 대비 상당히 이렇게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 경기 및 증시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는 이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출 우대 금리, LPR 금리를 5년짜리를 25bp 인하 한 3.95까지 인하를 시켰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하락과 이 변동성,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 이런 부분들을 중국 당국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서 홍콩 항생 리스도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워낙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담, 또 미국과의 어떤 갈등, 그리고 중국 정책 당국의 그 기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먼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기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 뭐 사실 제가 글로벌 증시 동반 강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대만 증시도 보면은 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네요. 보니까. 그죠? 지금 대만도 사상 최고치를 빠르게 경신하고 있고, 뭐 TSMC를 중심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의 지금 뭐 엔비디아와 궤를 같이 하는 주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그 독일 닥스 지수도 한참 독일 경제 뭐 안 좋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데, 얘도 지금 보니까 사상 최고치인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뭐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니케이 225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지난주에 그 1984년도, 87년도에 있었던 거품 경제 때의 그 부분은 돌파 못했다 했는데, 요번에 드디어 얘는 저기 신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그래서 그 당시 1990년 초인가 89년도인가 있었던 그때 거품 경제의 시절에 기록했던 주가도 상향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내는 이 모습이 지금 미국, 일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유럽, 일본, 그다음에 뭐 아시아권 할 것 없이 모든 증시가 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고, 이 가운데 국내 시장은 그동안 저평가 요인,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이른바 이 주주환원에 대한 저조한 부분들이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릴레이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근데 이제 관건은 어느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 기사들이 조금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내용들이 좀 흘러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애들은 이게 기업에 대해서 강제할 만한 상황이 되려면 이른바 공시를 하는 그런 좀 강제성을 띄워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공시보다는 자율 공표하는 식으로 조금 낮춰졌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게 그냥 기대감만 올려놓고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좀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호응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 1월 한 중순 이후부터 무려 8조 5천억인가요?
8조 5천억에 달하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 기간 동안 내다 팔고 있고 기관들은 좀 시큰둥한데 외국인들만 지금 한국 정부의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상황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내일 그 프로그램 결과가 나와봐야 저도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정부의 일련의 정책적인 그 기조를 보게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의 상당하게 이제 불합리성을 그 뭔가 좀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불법 공매도를 그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공매도 금지라는 그 극약 처방도 내놨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뭐 상속세라던가 또 어떤 그 실질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거에 있어서 이른바 그 주주와 또 대주주 또 경영인들의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 한 달 동안 이 기대감들을 부풀려 왔는데 그 기대감들에 반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을까 저는 그래도 조금 뭔가 큰 그림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주환원을 그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 그리고 일종의 조금 페널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흔히 말해서 뉴스에 소문에 팔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대로 한다면 내일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었을 때 뭐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면 일정 부분 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조정 흐름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로 올라왔던 뭐 최근에 뭐 공기업이라던가 또 금융권 뭐 자동차 뭐 유통 이런 주가들이 단기 급등한 이후에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저는 큰 그림상에서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요인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이 시장도 이 상승률이 꽤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봐도 지난주엔 다시 또 한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지난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바이오 그 타임폴로의 K바이오 액티브를 보게 되면 올해 연초 이후에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좀 단기의 이벤트성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그렇게 글쎄요 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조금만 이 우리나라 고유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결 또는 완화시켜주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만 나온다 하더라도 큰 그림상에서는 계속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드디어 이 YTD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랑 S&P 나스닥이 뭐 3%, 6%대인 상황이고 상해도 1%, 항생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9%이고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볼 수 있는 게 지금 올해 들어서 탑 10, 탑 뭐 15까지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가 한 18% 1등, 2등이 저펜, 니케이 투투파이브,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S&P, 뭐 이탈리, 베트남, 프랑스,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독일, 뭐 차이나 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 주요국들의 증시가 다 가파른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안 좋은 거를 굳이 보자면 이제 홍콩 항생 정도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고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제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다 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 글로벌 증시의 동반 흐름에 조금 편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매크로 데이터 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바로
이 목요일날 미국에서 발표되는 1월 PC 물가가 될 겁니다. 지금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는가? 그 미국의 CPI와 PPI가 연이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크게 높여놨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미 연준이 그 선호하고 또 정책의 타겟으로 삼는 거는 CPI 물가가 아니라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입니다. 그 CPI하고 PCE의 차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물가를 책정하는 그 방법론인데 CPI의 경우에는 이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가의 바스켓 종목들이 있어요. 항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 뭐 렌트비, 그 다음에 뭐 교통비, 그 다음에 뭐 그 생필품비, 공산품, 뭐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들이 있고 이 항목들의 기준,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통비는 뭐 한 3%, 뭐 식료품비는 뭐 2%, 뭐 유류비는 뭐 3%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중치를 정해놓고 그 가중치를 반영해서 그 항목별로 이 물가 가격 지표가 오르면 이제 그거를 다 토탈 합산해가지고 이제 지표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항목들은 5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 최근의 흐름을 반영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PC 물가는 이 항목들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주기가 이 소비자 물가보다 빨라요. 그리고 일종의 PC는 이른바 대체 효과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고기가 비싸면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 먹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의 지출이 실제 지출에 가까우니까 비중을 더 잡아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비자 지출 물가, PC 물가가 CPI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물가의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출 가격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PC 물가를 연준은 타겟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PC보다는 CPI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도 CPI랑 PC랑 흐름은 비슷하고 CPI 지표가 한 2주 정도 먼저 나오다 보니까 PC 보기 전에 CPI로 대충 어느 정도 물가 흐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CPI 나오면 그걸로 그냥 이미 시장에서는 프라이싱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PC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그냥 약간 뭐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민감도는 PC보다는 CPI가 좀 더 높다. 하지만 연준이 정말 궁극적으로 타겟팅하고 관심 갖는 거는 CPI가 아니라 PC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PC의 이 전년동월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2.6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4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정책 목표상에서 타겟팅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지난달에 2.9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2.8 정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추세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그 CPI하고 P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PC 물가는 그래도 하락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지난번에 이 물가 지표가 충격을 주었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금 좀 만회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이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주거비였잖아요. 렌트비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좀 차지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렌트비 그 OER이라고 하는 자가 임차료 그러니까 이거를 집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집주인한테 너 만약에 니네 집을 렌트로 내놓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일종의 서베이가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논란이 많아요. 과연 이게 정말 물가를 반영시키는 거냐. 집주인한테 렌트비도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사항을 그 조사하는 건데 그게 물가지표 잡히면 이게 조금 그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과 비판이 많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보시면 OER 자가 임차료는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ROPPR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주거 임대료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라는 측면,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의 뭐 그 렌트비도 좀 하향 흐름이었다라는 거 감안해 보면 CPI에 구성되어 있는 이 OER 지표의 왜곡, 착시 현상으로 조금 많이 얘기들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보면 이 OER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PC 물가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시 좀 낮춰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그 우리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이 지난주 그 연합인포맥스 나왔었을 때 보여준 차트인데 상당히 이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차트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참고로 이거 그 개인적인 그 얘기인데, 이제 윤여삼 연구원하고 문홍철 연구원이 요즘에 정파와 사파로 이렇게 많이 그 세트로 다니더라고요. 그 매크로와 채권 쪽에. 근데 두 사람은 이제 동기이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의 관계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 사람보다는 선배입니다. 선배이고, 제가 애널리스트 한참 할 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RA였었고, 이제 저랑 좀 겹치고, 제가 이제 뭐 이제 애널리스트를 2018년, 2017년도까지만 하고 저는 운용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주름 잡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한테는 조금 후배들인데, 가끔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워낙 요즘 윤연구원이나 문홍철 연구원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조금 디베이트 같은 걸 하면 그 뭐 저 사회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뭐 문연구원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뭐 딴지를 논다 뭐 이렇게 하는 댓글을 보면 제가 사실 약간 조금 빈정상하는 게, 후배들인데 저한테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꼰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라는 거고, 조만간에 제가 한번 제 처내를 불러가지고 셋이 한번 이렇게 이 채권 애널리스트를 봤던 이 전현직 베스트 애널리스트 다 한 번씩은 해봤으니까 한번 셋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또 상당히 좀 고퀄리티의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해보는데, 한번 제가 조만간 두 친구들을 한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 윤영권과 문 위원의 인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고, 이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PCE 물가도 기존의 이 물가에 대한 충격을 다소 완화시켜준다고 한다면, 역시 글로벌 증시 또 한국 증시는 뭐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이제 상반기에는 주시장의 강세 흐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흐름에서 크게 뭔가 위협 요인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그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게 이제 유가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80불을 넘어가면 좀 애매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유가도 다행스럽게도 76불대로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물가를 크게 높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CME 페드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3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 96%, 5월 1일 날 역시 금리 동결 가능성 74%,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가서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대략 한 67% 정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로 좀 후퇴를 했고요. 올해 연도 말에 금리 인하도 당초 한 150bp 5번 정도 받다가 지금 연준이 지난번 12월 FOMC에서 제시했던 대로 한 4.75까지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하는 걸로 상당히 기대치가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 또 5월달 인하 가능성을 저는 그래도 높게 보고 있고요.
뭐 5월이 안 된다고 하면 6월인데 뭐 사실상 우리가 기준금리는 물론 인하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그 금리 인하가 서두를 필요 없다. 좀 확인하고 가겠다. 이제 신중론을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인하하는 그림에는 큰 차이는 없다. 특히 지난주에 같은 경우도 이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뉴욕 연은 총재가 최근에 CPI가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기본 전망이 아니다. 올해 later this year라고 얘기하던데 올해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조금 도비시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도 이 추가 상승이 좀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게 되면 미국시 10년짜리도 한 4.3%대가 조금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 위에 이 꼬리들이 달리죠. 그 얘기는 이 4.3%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지금 이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 금리의 급반등 부분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 이런 것들도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초 이후에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미국채 금리의 반등이 어느 정도 뭐 되돌림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이미 FF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뭐 이제 6월을 다 기본 금리 인하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게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이 PCE 물가가 예상대로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 완화되면서 결국은 이거 연착륙이네 이러면서 상반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공고화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코인 시장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물 ETF로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다음 타자가 지금 이더리움인데 5월 말에 현물 ETF 그 상장 신청을 해놨나 봐요. 5월 23일인가. 그래서 지금 그 비트코인도 선물 ETF는 되는데 현물은 왜 안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SEC가 마땅히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반박할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이 났고 이더리움 ETF도 뭐 비슷한 흐름을 간다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에 의해서 이어서 이더리움의 강세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세가 더 가파른데 뭐 이제 이런 모습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위험선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장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초가 1월 달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흔들리고 뭔가 좀 불안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2월 이후에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만 조금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룸이 좀 더 열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이번 주 예정된 이 PC 물가가 예상대로 하향 흐름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물가의 재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자세한 이 포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일요일 정도에 제가 3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일요일날 저희 영상 잊지 않고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뵐게요. 안녕.